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내 몸이 나를 공격할 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의 손목이 마치 녹슨 기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혹은 평생 별다른 문제 없이 소화해왔던 음식들이 갑자기 복부에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준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과 크론병 환자들이 매일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평생 여러분을 지켜왔던 면역 체계가 갑자기 여러분을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을 시작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관절의 활막을, 크론병에서는 장벽을, 우리 자신의 면역 체계가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마치 가장 믿었던 친구가 등에 칼을 꽂는 것과 같은 배신감을 몸이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크론병은 모두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현 양상과 영향을 미치는 신체 부위는 다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관절에서 시작되어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염증성 질환이고, 크론병은 소화기관 어디든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이 이미 이런 진단을 받으셨거나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의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말했고, 인터넷 검색 결과는 더욱 암울한 미래를 예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입니다. 이 두 질환은 분명히 어려운 동반자이지만 우리가 완전히 무력한 존재는 아닙니다. 현대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치유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크론병이라는 복잡한 질환들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의학적 사실부터 심리적 대응, 그리고 일상생활의 실질적인 관리법까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제1장,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에서 시작되는 전신전쟁.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면역 체계는 마치 고도로 훈련된 군대와 같습니다. 수십억 개의 면역 세포들이 24시간 내내 우리 몸을 순찰하며 침입자를 식별하고 제거합니다. 이 놀라운 시스템은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정교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이 완벽한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면역세포들이 관절의 활막 조직을 외부 침입자로 잘못 인식하고 공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충성스러운 경비견이 갑자기 주인을 물어뜯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면역관용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 면역 체계는 태생기부터 자신의 조직을 친구로 인식하도록 교육받습니다. 흉선이라는 기관에서 T세포들은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치며 자기 조직을 공격하는 세포들은 제거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교육 시스템이 실패합니다. 분자 모방이라는 현상에서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의 일부분이 우리 몸의 조직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면역 체계가 혼동을 일으킵니다. 마치 쌍둥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시작은 미묘합니다. 환자들은 처음에 뭔가 이상하다는 막연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굳어 있거나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거나 알 수 없는 미열이 계속되는 증상들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면역 체계는 이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관절의 활막이라는 얇은 막에 염증 세포들이 몰려들고 염증 매 개물질들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정상적인 활막은 1, 2층의 얇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이 활막이 종양처럼 두꺼워집니다. 수십 층으로 증식한 활막 세포들이 판누스라는 조직을 형성하며 연골과 뼈를 침식해 나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이 암세포의 증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활막세포들은 정상적인 성장 억제 신호를 무시하고 무한정 증식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의 효율성 숭배가 이런 질병의 특성과 묘한 유사점을 보입니다. 면역체계도 마치 과도한 성과주의에 물든 조직처럼 불필요한 공격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파괴적 특성은 대칭성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른쪽 손목이 아프면 왼쪽 손목도 아픕니다. 이는 전신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중앙정부에서 내린 명령이 전국의 모든 지사에 동시에 전달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 강직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환자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치 관절들이 녹슨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밤새 활막에 염증성 물질들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30분 이상 지속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또한 전신질환입니다. 관절 외에도 눈, 폐, 심장, 혈관, 신경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류마티스 결절이라는 특징적인 증상도 있습니다. 팔꿈치나 손가락 관절 근처에 딱딱한 덩어리가 생기는 것으로 면역복합체가 침착되어 생기는 현상입니다. 심혈관계 합병증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숨겨진 위험입니다. 만성염증이 동맥경화를 가속화시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심혈관 질환 위험은 일반인보다 50에서 60% 높습니다. 제2장 크론병, 장 속에서 벌어지는 내전. 크론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우리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장은 외부 세계와 우리 몸 내부 사이의 가장 중요한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론병의 경우 면역체계가 장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유익한 세균들을 적으로 오인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자국의 민간인을 적군으로 착각하고 공격하는 내전과 같은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장벽에 염증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궤양과 흉터가 형성됩니다. 의학적으로 크론병은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기관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지만 가장 흔하게 소장의 말단부인 회장과 대장의 시작 부분에서 발견됩니다. 이 질환의 특징 중 하나는 부분적이고 불규칙적인 염증 패턴입니다. 마치 패치워크처럼 건강한 부위와 염증이 있는 부위가 번갈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크론병의 증상은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만성적인 설사, 복통, 체중 감소, 피로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크론병은 장 밖의 증상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 피부질환, 눈의염증, 강이능 이상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은 크론병이 단순히 장의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질환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는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기의 흐름 개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한 부분의 불균형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 말입니다. 크론병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질환의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환자들에게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학은 크론병의 정확한 원인을 아직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면역체계 이상 등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하지만 왜 어떤 사람은 크론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현대사회의 빠른 생활 리듬과 스트레스가 크론병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크론병의 발병률은 선진국에서 높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문명화된 생활 방식이 오히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깨뜨리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크론병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장벽의 투과성 증가, 즉 새는 장 증후군입니다. 정상적인 장벽은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는 흡수하고 독소나 병원균은 차단합니다. 하지만 크론병에서는 이 장벽이 손상되어 불필요한 물질들이 혈류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크론병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합병증들도 심각합니다. 장관 협착으로 인한 장폐색, 누공 형성, 농양,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장암의 위험성 증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때로는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크론병에서도 희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질병의 활성도가 높은 시기와 상대적으로 안정된 관해기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많은 환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두 질병의 공통분모와 차이점. 류마티스 관절염과 크론병은 모두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큰 틀에서는 같지만 그 세부적인 특성과 발현 양상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두 질환을 비교 분석해 보면 우리는 자가면역 질환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특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질환 모두 면역 체계가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현상을 핵심으로 합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두 질환에서 TNF-알파 억제제가 공통적으로 효과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전적 소인도 공통점입니다. 두 질환 모두 특정 HLA 유전자와 연관성을 보이며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유전적 소인만으로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으며 환경적 요인이 방아소의 역할을 한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스트레스와 정신적 요인의 영향도 두 질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HPA 축을 통해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치며 질병의 악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두 질환 모두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높습니다. 장내의 미생물군 집의 불균형도 흥미로운 공통점입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서도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감소와 특정 세균 비율의 변화가 관찰됩니다. 이는 장관절 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학은 장기간 이 두 질환을 완전히 별개의 질병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공통점들이 발견되면서
과연 우리가 질병을 분류하는 방식이 올바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차이점들도 뚜렷합니다. 가장 명백한 차이는 주로 침범되는 장기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과 관절 주변 조직을 주요 표적으로 하며 크론 병은 소화기관을 중심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각의 장기가 가진 해부학적, 생리학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염증 패턴도 다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대칭적이고 다발성 관절염을 보이는 반면 크론 병은 불규칙적이고 부분적인 염증 패턴을 보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활막이 주요 표적이지만 크론 병에서는 장벽의 전층에 걸친 염증이 특징적입니다. 성별과 연령 분포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성에게 두세 배 더 흔하며 주로 40에서 50대에 발병합니다. 크론 병은 성별 차이가 적고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인 20대에서 30대에 많이 발병합니다. 진단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류마티스 인자, 항CCP, 항체 등의 혈청학적 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크론 병은 주로 내시경 검사와 영상 검사에 의존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관절 엑스레이가 진단과 추적 관찰에 중요하지만 크론 병에서는 CT나 MRI가 더 유용합니다. 치료 접근법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메토트렉세이트가 1차 선택약이지만 크론 병에서는 OAS나 스테로이드가 먼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물학적 제제의 사용에서도 각 질환의 특성에 맞는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예후와 장기적 경과도 다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관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크론 병은 관해와 재발을 반복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또한 크론 병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4장 현대의학의 접근법과 한계. 현대의학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크론병 치료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과거에는 속수무책이었던 질환들이 이제는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대의학의 근본적인 한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패러다임은 조기 진단, 조기 치료로 바뀌었습니다. 황금시간이라는 개념에서 발병 초기 12주 이내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장기적 예후가 크게 개선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마치 화재 초기에 진압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DMARDs,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중심축입니다. 메토트렉세이트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1차 치료제로 원래는 항암제로 개발되었지만 낮은 용량에서 면역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크론병 치료에서는 OASA 계열의 한겸증제가 경증에서 중등도의 경우에 사용됩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급성 악화 시에 주로 사용되지만 장기 사용 시 골다공증, 당뇨병, 감염 위험 증가 등의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생물학적 제제의 등장은 두 질환 치료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TNF-알파 억제제인 인플릭시맙, 에타너셉트, 아달리무맙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특정 염증 매개 물질을 정밀하게 차단하는 스마트 폭탄과 같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생물학적 제제의 가격은 천문학적입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드는 약물들이 많습니다. 이는 돈이 없으면 아픈 것도 사치라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선진국에서도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JAK 억제제는 최신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 등이 있으며 경구 투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포 내 신호 전달 과정을 차단하여 염증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이런 치료에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 30%의 환자는 어떤 치료에도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을 치료 저항성 환자라고 하며 치료하기 가장 어려운 그룹입니다. 개인 맞춤 치료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바이오마커 분석 등을 통해 어떤 환자가 어떤 치료에 잘 반응할지 미리 예측하려는 연구가 활발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부작용 관리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면 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결핵, 대상포진, 기회감염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수술적 치료도 두 질환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관절 치환술이나 활막절제술이, 크론병에서는 장절제술이나 누공 복원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재발률이 높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대의학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는 전인적 관점의 부족입니다. 환자는 단순히 아픈 관절이나 아픈 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부담,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다시 질병을 악화시키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치료 패러다임은 주로 염증 억제와 증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면역 체계가 오작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제5장 장내 미생물과 면역 체계의 숨겨진 소통.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에는 인간 세포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약 100조 개의 세균, 바이러스, 진균들이 우리와 공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인간이라기보다는 미생물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장내 미생물 군집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과학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연구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크론병 같은 자가 면역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장내 미생물들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공존합니다. 비피도박테리움, 락토바실러스 같은 유익한 세균들은 병원성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 체계의 발달과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마치 숙련된 외교관처럼 면역 세포들과 소통하며 적절한 면역 반응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과 크론병 환자들의 장내 미생물 구성을 분석해 보면 건강한 사람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미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특정 염증, 유발세균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크론병의 경우 이 연관성이 더욱 직접적입니다. 대장균과 같은 장내 세균과의 증가와 비피도박테리움과 같은 유익균의 감소가 관찰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프레보텔라와 같은 특정 세균의 증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이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이 둘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대인의 생활 습관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뜨리는 여러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생제의 남용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항생제는 감염을 일으키는 나쁜 세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세균까지 함께 제거합니다.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도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들은 미생물들이 필요로 하는 식이섬유를 부족하게 만들고 동시에 방부제, 인공감미료, 유화제 같은 첨가물들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의 청결 강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항균제 사용과 무균 환경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우리 면역체계의 적절한 발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미생물 노출은 면역체계의 건전한 발달에 필요하다는 것이 위생가설의 핵심입니다. 스트레스도 장내 미생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장노의 축을 통해 장의 투과성을 증가시키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새는 장증후군이라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이 우리의 기분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부 장내 세균들은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나 가바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들이 미주신경을 통해 뇌에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변 미생물 이식술 FMT라는 혁신적인 치료법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환자에게 이식하여 미생물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시도입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 감염에서는 이미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자가면역 질환에서의 효과는 아직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크론병 치료에 있어서 이들의 효과는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개인차가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6장 스트레스, 감정, 그리고 삶의 질. 배가 아프다는 표현은 단순히 신체적 불편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실제로 복부에 불편감을 느낍니다. 마음이 무겁다, 가슴이 답답하다, 속이 쓰리다는 표현들이 모두 감정과 신체 증상의 연결을 보여줍니다. 장과 뇌 사이에는 복잡하고 정교한 소통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이른바 장노의 축이라고 불리는 이 연결고리는 미주신경, 내분비계, 면역계, 그리고 장내 미생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장에는 약 5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하며 이는 척수에 있는 신경세포 수와 비슷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크론병 환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발병률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만성질환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만이 아닙니다. 염증 자체가 뇌의 신경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은 혈류의 장벽을 통과하여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염증 매개체들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대사를 방해하여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자가면역 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경로를 통해 나타납니다. 첫째, 스트레스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축을 활성화시켜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단기적으로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만성적인 코르티솔 분비는 오히려 면역 체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변화시킵니다.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소화 기능을 억제하며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셋째, 만성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높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학은 이러한 심리적 증상들을 별도의 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류마티스 내과에서, 크론병은 소화기 내과에서, 우울증은 정신과에서 따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연결된 경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다층적입니다. 질병 자체로 인한 신체적 고통, 예측 불가능한 증상으로 인한 불안, 사회적 활동의 제약, 경제적 부담,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상실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젊은 성인기에 자가면역 질환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 시기는 학업, 취업, 결혼, 출산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때인데 질병으로 인해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을 빚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관절 통증과 강직으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단추를 끼우거나 병뚜껑을 여는 것 같은 간단한 일들이 좌절의 원인이 됩니다. 크론병 환자들은 언제 어디서 증상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외출이나 사회활동을 기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자가 면역 질환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는 질병의 경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명상, 요가, 인지행동치료, 마음챙김 같은 방법들이 실제로 염증 지표를 감소시키고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감정 표현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감정을 억압하고 참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문화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억압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7장 음식과 생활 습관의 치유력.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크론병 환자들에게 특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들 질환에서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염증을 줄이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강력한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에게 식이요법은 복잡하고 개인화된 퍼즐과 같습니다. 어떤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음식이 다른 환자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개인의 장내 미생물 구성, 염증 정도,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수준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들은 존재합니다. 첫째, 가공식품을 최대한 피하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에 포함된 방부제, 인공 감미료, 유화제, 색소 등은 장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라기난이나 CMC 같은 첨가물들은 동물 실험에서 장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식품 산업은 우리의 건강보다는 이윤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온 것이라고 광고하면서도 실제로는 수십 가지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들이 넘쳐납니다. 소비자들은 화려한 마케팅에 현혹되어 무엇이 진짜 건강한 음식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 지중해식 식단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 과일, 채소가 풍부한 식단은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크론병 환자들에게는 더욱 복잡한 식이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급성 악화기에는 장을 쉬게 하기 위해 저잔사식이나 유동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 씨앗류, 생과일과 채소는 일부 환자들에게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의 트리거 음식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글루텐, 유제품, 견과류, 씨앗류 등이 일부 환자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어떤 환자는 유제품을 잘 소화시키고 어떤 환자는 글루텐에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음식 일기를 작성하는 것은 개인의 트리거 음식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매일 섭취한 음식과 증상의 변화를 기록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량 영양소의 결핍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은 철분,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D, 아연 등의 결핍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염증으로 인한 흡수장애, 일부 약물의 부작용, 식사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현대인의 생활 패턴도 질병의 경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4시간 불이 켜진 도시, 교대 근무, 시차 여행, 인공 조명에 노출된 야간 생활 등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교란시킵니다. 일주기 리듬의 교란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에게 특히 해롭습니다. 수면 중에는 염증을 억제하는 호르몬들이 분비되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수면 부족은 이러한 회복 과정을 방해하여 염증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은 자가 면역 질환 관리에 있어서 양면성을 가집니다. 적당한 운동은 염증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면역 체계의 균형을 맞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접촉은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산림욕 개념처럼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몸과 마음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제8장 사회적 관계와 지지 체계.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깊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크론병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지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실제적인 치료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회적 고립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를 유발하여 마치 감염이나 상처가 있는 것처럼 반응하게 만듭니다. 이는 자가 면역 질환 같은 염증성 질환에서는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어려움들을 살펴보면 먼저 질병에 대한 사회적 이해 부족이 있습니다. 많은 자가 면역 질환들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질병입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너는 멀쩡해 보이는데? 라는 말은 환자들이 가장 자주 듣는 상처가 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이런 말은 선의에서 나온 것일 수 있지만 환자들에게는 자신의 고통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어려움도 큽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아침 강직 때문에 조금 늦게 출근해야 할 수 있고, 크론병 환자는 예측 불가능한 복통으로 인해 중요한 회의나 시험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의 성과 중심 문화는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에게 특히 가혹합니다. 아픈 것도 능력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더욱 고립시킵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은 환자들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복잡한 역학이 작용합니다. 가족들은 환자를 돕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과보호나 잘못된 조언으로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나아질 거야 라는 식의 말은 환자에게는 자신의 고통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섬세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 성생활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관계를 피하거나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어두운 것만은 아닙니다.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을 위한 지원 그룹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환자들에게 큰 위로와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료진과의 관계도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며 환자를 치료의 파트너로 대하는 의료진은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의료진은 환자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합리적 배려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유연한 근무 시간, 재택근무 옵션, 화장실 접근의 용이성 등은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이 직장 생활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사회적 지지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피상적인 관계보다는 소수의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한 사람의 존재가 때로는 수십 명의 피상적인 위로보다 더 치유력이 있습니다. 제9장 활법의 관점에서 본 자가 면역 질환. 이제 우리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크론병에 대한 완전히 다른 관점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활법은 한의학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무술치료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여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접근법입니다. 활법의 핵심 원리는 기의 역학에 있습니다. 기는 동양 철학과 의학에서 말하는 생명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현대과학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는 세포 수준에서의 전기화학적 활동, 신경계의 신호 전달, 혈액순환, 림프순환, 그리고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생체 에너지 시스템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크론병을 활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단순히 면역 체계의 오작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 전체의 에너지 흐름이 막히거나 불균형해진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강물의 흐름이 막혀서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드는 것처럼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양한 질병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학은 인체를 마치 정밀한 기계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장난 부품을 찾아서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식의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인체는 기계가 아닙니다. 복잡하고 역동적인 에너지 시스템이며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활법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을 기억 현상으로 해석합니다. 정상적으로 순환해야 할 기가 거꾸로 흐르거나 막혀서 몸의 방어 시스템이 혼란에 빠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교통신호 체계가 고장나서 차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활법에서는 이를 비신양허 상태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 기능과 신장 기능의 양기가 부족하여 전신의 기혈 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이로 인해 관절에 한습이 머물러 염증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크론병은 비위허약과 강이울결의 복합적인 상태로 해석됩니다. 소화기관의 근본적인 기능 저하와 스트레스로 인한 강이능 장애가 결합되어 장벽의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활법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 접근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환자의 전체적인 에너지 상태를 파악합니다. 이는 단순히 증상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맥박, 혀의 상태, 복부의 긴장도, 경혈의 반응, 심지어 환자의 눈빛과 음성의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관찰하는 과정입니다. 기순환 조절법은 활법의 핵심 기법 중 하나입니다. 십이정경과 기경팔맥을 통해 흐르는 기의 흐름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특히 족태음 비경과 수태음 폐경이 면역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관절 주변의 경락점을 중심으로 치료합니다. 곡지, 합곡, 족삼리, 삼음교 등의 혈점을 통해 기혈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크론병의 치료에서는 복부의 경락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준관, 천추, 관원, 기하에 등의 혈점을 중심으로 장기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활법에서는 호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복식 호흡이 아니라 의념을 결합하여 단전의 기를 모으고 전신으로 순환시키는 조식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줄이며 면역 체계의 과민 반응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기요법도 중요한 치료 수단입니다. 정확한 혈점을 자극하여 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경통락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막힌 경락을 뚫어줍니다. 이는 현대의학의 물리치료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으로 치료자의 기를 환자에게 전달하면서 에너지 통로를 열어주는 작업입니다. 정화탕법은 활법의 독특한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한방의 뜸과 활법의 수기요법을 결합한 것으로 체내의 냉기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동양의학에서 만성염증은 종종 허한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놀라운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수년간 고생하던 환자가 활법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현저한 호전을 보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크론병 환자 중에도 장기간의 활법 치료를 통해 증상이 크게 완화된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법이 만능 치료법은 아닙니다. 이는 기존의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급성 악화기에는 반드시 현대의학적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며 활법은 안정기의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법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심신일체입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에서도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상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새로운 희망의 지평선. 우리는 이 긴 여정을 통해 류마티스 관절염과 크론병이라는 복잡한 질환들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물론 장내 미생물의 세계,
심신의 연결, 사회적 관계의 영향, 그리고 활법이라는 전통적 치유법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 두 질환은 분명히 복잡하고 도전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오디오북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입니다. 현대의학이 제공하는 치료법들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선택지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자신이 치료 과정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의료진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의 신뢰의 귀를 기울이고 자신에게 맞는 치유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크론병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몸에 대해,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그리고 인간관계의 소중함에 대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완벽한 건강이라는 환상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건강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모든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단순히 불운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개인 맞춤형 의학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유전자 치료, 재생의학 등은 자가면역 질환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해결책만이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연과 더 가까워지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말입니다. 활법이 제시하는 전인적 치유의 관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질을 향상시키는 접근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류마티스 관절염과 크론병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 안에 놀라운 치유의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으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라도 이 모든 경험이 결국은 더 큰 선을 위한 과정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인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치유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유익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더 많은 정보와 지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